라쇼몽.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어느 날 해질녘의 일이었다. 한 하인이 라쇼몽 아래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널찍한 문 아래에는 이 사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여기저기 붉은 칠이 벗겨진 커다란 원기둥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붙어 있을 뿐이었다. 라쇼몽이 대로에 있는 이상 이 사내 말고도 비를 피하는 삿갓을 쓴 여자나 남자의 모자를 쓴 사람이 두세 명쯤은 있을 법한데도 이 사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2, 3년 동안 교토에는 지진이나 회오리 바람, 화재, 기근 같은 재난이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도읍안의 황폐해진 모습은 보통이 아니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불상이나 불기를 부수어 그 붉은 칠이 묻거나 금은박이 입혀진 나무를 길가에 쌓아놓고 땔감으로 팔았다고 한다. 도읍안의 사정이 그 지경이니 라쇼몽의 수리 같은 것은 애당초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었다. 그러자 그 황폐해진 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여우나 너구리가 살고 도둑이 살게 되었다. 급기야는 거두어갈 사람이 없는 시신을 이 문으로 가져와 버리고 가는 습관마저 생겼다. 그리하여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리면 누구든 섬뜩한 기분을 느껴 이 문 근처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대신 또다시 까마귀가 어디선가 잔뜩 모여들었다. 낮에 보면 그 까마귀들이 몇 마리인지 모르게 원을 그리며 높은 지붕 위에 장식 주변을 울부짖으며 날아다니고 있다. 특히 문 위 하늘이 저녁놀로 붉어질 때에는 그것이 깨를 뿌린 듯이 선명하게 보였다. 까마귀는 물론 문 위에 있는 시체의 고기를 쪼아 먹으러 오는 것이다. 물론 오늘은 시간이 늦은 탓인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진 틈새에 긴 풀이 자란 돌계단 위에 까마귀의 똥이 점점이 하얗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일 뿐이다. 하인은 7단 있는 돌계단의 가장 윗단에 낡고 다른 감색 쏘못의 엉덩이를 대고 앉아 오른쪽 뺨에 난 커다란 여드름을 신경 쓰면서 멍하니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방금 하인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썼다. 그러나 하인은 비가 그쳐도 딱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형편이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터였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서 사나흘 전에 해고를 당했다. 앞서 썼듯이 당시 교토의 거리는 보통 이상으로 쇠락해 있었다. 지금 이 하인이 오랫동안 모시던 주인에게서 해고를 당한 것도 이 쇠락의 작은 여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에 발이 묶인 하인이 갈 곳이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게다가 오늘날의 하늘 모양새도 이 헤이안 시대 하인의 감상적인 정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오후 3시부터 5시 하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아직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당장 내일의 생계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를테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며 두서없는 생각을 더듬으면서 아까부터 대로에 내리는 빗소리를 듣는 듯 안 듣는 듯 하고 있었다. 비는 라쇼몽을 감싸고 멀리서 쏴 하는 소리를 모아 들려온다. 저녁 어둠은 점점 하늘을 낮추어 올려다보니 문지붕이 비스듬히 튀어나온 기와 끝에 무겁고 희미하게 어두운 구름을 지탱하고 있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릴 겨를이 없다. 가리고만 있다면 흙담 아래나 길가의 흙 위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 위로 가져와서 개처럼 버려지고 말 것이다.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면 하인의 생각은 몇 번이고 같은 길을 맴돈 끝에 마침내 이 지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한다면은 언제까지고 결국 한다면일 뿐이었다. 하인은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이 한다면을 매듭짓기 위해 당연히 그 뒤에 따라와야 할 도둑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고 있었다. 하인은 크게 재채기를 하고 그 후 귀찮다는 듯 일어섰다. 저녁 추위가 느껴지는 교토는 이제 화로가 필요할 정도로 쌀쌀했다.
바람은 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저녁 어둠과 함께 거리낌 없이 불어 지나간다. 붉은 칠 기둥에 붙어있던 귀뚜라미도 이미 어디론가 가버렸다. 하인은 목을 움츠리고 산복 희색 겉옷 위에 겹쳐 입은 감색 쏘못의 어깨를 치켜 세우며 문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바람에 걱정이 없고 남의 눈에 띄는 두려움이 없는 하룻밤 편히 잠들 수 있을 만한 곳이 있다면 거기서라도 밤을 새우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다행히 문 위 누각으로 올라가는 폭이 넓고 이것 역시 붉은 칠이 된 사다리가 눈에 띄었다. 위라면 사람이 있다 해도 어차피 시체들 뿐이다. 하인은 허리에 찬 성자의 칼집을 쓴 칼이 찰칵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집신을 신은 발을 그 사다리의 맨 아래 단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몇 분 후였다. 라쇼몽 누각 위로 통하는 폭넓은 사다리의 중간쯤에 한 남자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인 채 위의 상태를 엿보고 있었다. 누각 위에서 비치는 불빛이 희미하게 그 남자의 오른쪽 뺨을 적시고 있다. 짧은 수염 속에 붉게 고름이 잡힌 여드름이 있는 뺨이다. 하인은 처음부터 이 위에 있는 것은 시체들 뿐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다리를 두세 단 올라가 보니 위에서 누군가 불을 켜고 있으며 게다가 그 불을 여기저기 움직이는 듯 했다. 이것은 그 흐릿하고 노란 불빛이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진 천장 속에 흔들리며 비치는 것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다. 이 비 오는 밤에 이 라쇼몽 위에서 불을 켜고 있다면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하인은 도마뱀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겨우 가파른 사다리를 기어오르듯 맨 윗단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몸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고 목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 조심스럽게 누각 안을 엿보았다. 보니 누각 안에는 소문대로 몇 구의 시체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지만 불빛이 미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서 몇 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알몸의 시체와 옷을 입은 시체가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중에는 여자와 남자도 섞여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모두 한때 살아있었던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흙을 이겨 만든 인형처럼 입을 벌리거나 팔을 뻗거나 하며 마룻바닥 위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게다가 어깨나 가슴처럼 높아져 있는 부분에 희미한 불빛을 받으며 낮아져 있는 부분의 그림자를 더욱 어둡게 만들면서 영원히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하인은 그 시체들의 썩은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코를 막았다. 그러나 그 손은 다음 순간에는 벌써 코를 막는 것을 잊고 있었다. 어떤 강렬한 감정이 이 남자의 후각을 거의 전부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하인의 눈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시체들 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인간을 보았다. 노송나무 껍질색 옷을 입은 키가 작고 여윈, 백발의 원숭이 같은 노파였다. 그 노파는 오른손에 불을 붙인 소나무 조각을 들고 그 시체 중 하나의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아마 여자 시체일 것이다. 하인은 6할의 공포와 4할의 호기심에 사로잡혀 잠시 동안 숨 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옛 기록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요듯 느꼈다. 그러자 노파는 소나무 조각을 마루 틈새에 꽂아두고 그리고는 방금까지 바라보던 시체의 목에 두 손을 걸더니 마치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의 이를 잡듯이 그 긴 머리카락을 한 올씩 뽑아내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손길을 따라 잘 뽑히는 듯 했다. 그 머리카락이 한 올씩 뽑혀나가는 것에 따라 하인의 마음에서는 공포가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이 노파에 대한 격렬한 증오가 조금씩 움직여 오기 시작했다. 아니, 이 노파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모든 악에 대한 반감이 1분마다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이때 누군가가 이 하인에게 방금 문 아래에서 이 남자가 고민했던 굶어 죽을 것인가 도둑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면 아마 하인은 아무 미련 없이 굶어 죽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 남자의 악을 증오하는 마음은
노파가 마루에 꽂은 소나무 조각처럼 기세 좋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인은 물론 노파가 왜 시체의 머리카락을 뽑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는 그것을 선과 악 중 어느 쪽에 분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인에게는 이 비 오는 밤에 이 라쇼몽 위에서 시체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악이었다. 물론 하인은 방금 전까지 자신이 도둑이 될 생각이었다는 것 따위는 벌써 잊고 있었다. 그리하여 하인은 양발에 힘을 주고 갑자기 사다리에서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성자의 칼집을 쓴 칼에 손을 대고 성큼성큼 노파 앞으로 걸어갔다. 노파가 놀랐음은 말할 것도 없다. 노파는 하인을 보자마자 마치 쇠뇌라도 튕겨나간 것처럼 뛰어올랐다. 이봐, 어디로 가는가? 하인은 노파가 시체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둥지둥 도망가려는 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소리쳤다. 노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을 밀쳐내고 가려고 한다. 하인은 다시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밀어붙인다. 두 사람은 시체들 속에서 잠시 말없이 몸싸움을 했다. 그러나 승패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하인은 결국 노파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그 자리에 비틀어 넘어뜨렸다. 마치 닭다리처럼 뼈와 가죽뿐인 팔이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자, 무엇을 했는지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이 칼에 당할 것이다. 하인은 노파를 놓아주더니 갑자기 칼의 칼집을 벗겨내고 하얀 강철의 색을 그 눈앞에 들이댔다. 하지만 노파는 잠자코 있다. 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어깨로 숨을 헐떡이면서 눈알이 눈꺼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부릅뜨고 벙어리처럼 끈질기게 침묵하고 있다. 이것을 보자 하인은 비로소 명확하게 이 노파의 생사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지금까지 격렬하게 타오르던 증오의 마음을 어느새 식게 만들었다. 뒤에 남은 것은 오직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원만하게 성취되었을 때의 편안한 득의와 만족감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인은 노파를 내려다보며 조금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건비위사의 관리 같은 것이 아니다. 방금 이 문 아래를 지나가던 나그네다. 그러니 너에게 밧줄을 묶어 어떻게 하려는 일은 없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 이 문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자 노파는 부릅뜨고 있던 눈을 더욱 크게 뜨고 가만히 그 하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진 육식조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는 주름 때문에 거의 코와 하나가 된 입술을 무언가를 씹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가는 목에서 뾰족한 목젖이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그때 그 목에서 까마귀가 오는 듯한 소리가 헐떡이며 하인의 귀에 전해져 왔다.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말이다. 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말이다. 가발을 만들려고 생각했단다. 하인은 노파의 대답이 의외로 평범한 것에 실망했다. 그리고 실망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이전의 증오가 차가운 경멸과 함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그 기색이 상대방에게도 통했는지 노파는 한 손에 아직 시체의 머리에서 빼앗은 긴 뽑힌 머리카락을 든 채 두꺼비가 중얼거리듯이 입을 우물거리며 이런 말을 했다. 확실히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은 나쁜 일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런 시체들 중 대다수는 모두 그 정도 일은 당해도 괜찮은 인간들 뿐이다. 실제로 내가 지금 머리카락을 뽑은 이 여자는 뱀을 내 치쯤으로 잘라 말린 것을 말린 생선이라고 속여서 군인들의 진영에 팔러 다녔다. 역병에 걸려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팔러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 여자가 파는 말린 생선은 맛이 좋다고 하여 군인들이 빠짐없이 반찬으로 사 먹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나 자신이 하고 있던 일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 역시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여자는 내가 하는 일을 용서해 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파는 대체로 이런 의미의 말을 했다. 하인은 칼을 칼집에 넣고 그 칼자루를 왼손으로 누르면서 냉담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물론 오른손으로는 뺨에 붉게 고름이 잡힌 커다란 여드름을 신경 쓰면서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듣는 동안 하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용기가 생겨났다. 그것은 방금 문 아래에서 이 남자에게 부족했던 용기이다. 그리고 또 방금 이 문 위로 올라와 이 노파를 붙잡았을 때의 용기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용기이다. 하인은 굶어 죽을 것인가 도둑이 될 것인가를 망설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다. 그때의 이 남자의 심정으로 말하자면 굶어 죽는다는 것 따위는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정말 그러냐? 노파의 이야기가 끝나자 하인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확인했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나서더니 불시에 오른손을 여드름에서 떼어 노파의 멱살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옷을 빼앗아도 원망하지 않겠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몸이니까. 하인은 재빨리 노파의 옷을 벗겨냈다. 그리고 발에 매달리려는 노파를 거칠게 시체 위로 걷어찼다. 사다리 입구까지는 겨우 5걸음 셀 정도의 거리뿐이다. 하인은 벗겨낸 노송나무 껍질색 옷을 옆구리에 끼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가파른 사다리를 밤의 밑바닥으로 내달려 내려갔다. 잠시 죽은 듯 쓰러져 있던 노파가 시체들 속에서 그 알몸을 일으킨 것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노파는 중얼거리듯이 신음하듯이 소리를 내며 아직 타오르고 있는 불빛에 의지해 사다리 입구까지 기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짧은 백발을 거꾸로 늘어뜨린 채 문 아래를 엿보았다. 밖에는 오직 검고 텅 빈 밤이 있을 뿐이다. 하인은 이미 비를 무릅쓰고 교토의 거리로 강도질을 하러 서두르고 있었다. 4년 9월